안녕하십니까? 네, 침구의학 개론을 파트를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침구학과 이현종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침구요법의 정의 및 원리 그리고 침의 구조와 자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임상 선생님들이라고 들어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이제 개론적인 내용, 정의적인 원리, 그다음에 구조, 자극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구요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침과 뜸, 대표적인 요법이 또 부항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지만 실제적인 우리 정의에서 보면 한약적 이론들을 포함한 곧 음양 오행학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등의 한의학적 기초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변증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 특히 경혈이 되겠죠. 경혈에 도구인 각종 침구와를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조작 방법을 운용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서 생체에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학적 의료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침구요법은 물리적 자극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물리요법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한약적인 기공을 다 포함하는 도인, 지압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구의 어떤 조작 방법들이 크게 개량되고 발전되어서 전통적인 침구요법 위에 전기, 전열기구, 각종 약물 및 레이저 광선 등을 이용해서 경락학설은 기초 위에 현대 해부학적인 생리적인 지식까지도 다 합쳐서 신침요법이라고 개발해서 임상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 자체가 그림이죠. 그러니까 허리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침 치료한 거를 이제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이런 침.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뜸입니다.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적인 기능들이 현대적인 지식들이 결합이 돼서 단순하게 뜸을 옛날에는 불을 통해서 쑥을 태워서 저렇게 열 자극을 가했다면 이제는 저 전기로 자극을 주는 전기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화상에 대한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승온 온도와 이렇게 유지하는 온도들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부항이죠. 하나는 이제 습식이라 그래서 사열을 한 그림이고요. 사열요법까지 확장을 한 거고, 하나는 사열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항만 이렇게 이제 당겨놨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제 어떤 이완되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이제 세 가지가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침, 뜸, 부항이 다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가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침구요법의 이제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침구요법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내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외과, 오간과 그러니까 의료 전반적인 영역, 이제 전체 의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상 각과의 모든 병증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고 진단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침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조금 뒤에 나타나기보다는 대부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침, 뜸, 부항이라는 이제 도구적인 것들이 값비싼 기구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이다 볼 수도 있고요. 또 부작용도 작고 안전하다. 네. 근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조심한다고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시술이 간편하죠. 그리고 배우기가 쉽다라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한의학적인 이론, 경혈학적인 이론, 한의학적 이론을 가지고 어떤 변증하는 단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침을 시술한다, 그다음에 부항을 뜬다, 뜸을 뜬다라는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술이 간편하고 좀 익히기 쉽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침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다시 정의나 원리를 돌아가 보면, 그래서 침 치료라는 것 자체는 침을 통해 경혈에 자극을 주어서 우리 몸에 있는 기혈을 순환시키고 경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료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고문헌 중에 하나인 황제내경에서는 용침지법의 제우족이라 해서 침을 쓰는 데는 이제 족이에 있다, 예? 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족이란 것은 기를 조절한다. 곧 경락이나 오장육부에 있는 기의 편승, 곧 불균형을 조절하여서 유여 혹은 부족 등의 불협주 상태를 협주 상태, 균형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의 운행을 통해 인체 각 기관 조직의 기능 실조를 조절하여서 치료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예, 한자인데 해석을 하면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골격 질환에 침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아프다라고 하는 거를 그 부위에 기가 통하지 않는 거다. 예? 그래서 기를 잘 통하게 하면 병이 치료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잘 통하면 통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없는데,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외사의 침입을 받거나 혹은 감정이 불을,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등의 영향을 받으면 경락과 장부 등의 조직 중에 기혈의 운행이 정체돼서 통하지 않아서 통증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침을 통해서 기의 정체를 풀어서 통하게 해서 아프지 않게 하는 통즉 불통의 상태를 만들어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침을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 병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변증. 그 한의학적 이론이 뭐냐? 음양오해학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등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소개할 거는 음양오해학설이나 장상학설보다는 이제 경락학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한의학적 변증을 통해서 환자의 어떤 질환의 상태를 이제 구별하고 변별해서 내가 어떤 부위에 자극을 줄 거냐, 어떤 부위를 통해서 그 아까 전에 말한 기의 불균형 상태를 조절할 거냐, 그게 선택한 치료점이 경혈이 되겠죠. 그 경혈에 내가 어떤 자극을 줄 거냐, 물리적 자극 형태가 침이냐, 뜸이냐, 부항이냐 하는 형태를 이제 환자의 상태에 맞게서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응용하는 건 침이겠죠. 네, 이제 경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침요법할 때 어떤 이제 통로가 되겠죠. 우리가 기혈이 순환의 통로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또 조절하는 통로가 되고, 또 병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이제 통로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경맥과 낙맥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굵은 거를 경맥이라 하고요. 대부분 가는 거를 낙맥이라 하는데, 그래서 굵고 곧게 가는 줄기를 경맥이라 하고, 경맥에서 갈라져 나와서 온몸의 각 부위를 그물처럼 엮는 가지를 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락을 통해서 온몸의 기혈을 공급하여 몸을 자양하고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또 앞에 말한 것처럼 병적 인자의 통로로 변적 현상을 반영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경락이 장애되면 병이 생기는데, 이때 경락에 있는 경혈을 자극하여서 병이 낫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침 치료의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경락이
사실 아직 해부 생리학적으로는 또 조직학적으로는 실제가 밝혀지지 않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경맥에는 12개가 있습니다. 기본 경맥에는 12개 경맥이 있어서 이거를 12경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12경맥이 분포되는 부위, 연계된 장부에 따라서 양경, 음경, 수경, 족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팔다리의 바깥쪽이나 후면을 주행하는 거는 양경, 팔다리 안쪽이나 복부에 주행하는 거는 이제 음경, 그 다음에 팔에 분포된 거는 수경, 다리에 분포되는 건 족경이라 해서 다리에 있는 양경, 다리에 있는 음경,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 다리에는 각각의 음의 성질을 갖는 것들이 3개, 그다음에 양의 성질이 갖는 것들이 3개. 그래서 삼음경, 삼양경경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음경은 오장육부 중에서 심포를 포함해서 육장과 연계되고요. 양경은 육부와 연계돼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명명법을 한번 이제 보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수태음 폐경. 자, 손에 있는 경락인데 태음의 성격을 갖는 음의 3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태음의 성격을 갖는 폐랑 연결된 수태음 폐경. 그 다음은 수양명 대장경. 손에 있는 양경인데 양명의 성격을 갖고 대장과 연결된 대장경. 족양명 유경. 족의 다리에 있는데 양명의 성격을 가지면서 위랑 연결된 경락. 족양명 유경. 자, 맞은 족태음 비경을 보면요. 다리에 있고 태음의 성격을 가져서 비랑 연결된 경락. 그래서 이렇게 명명법이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음 심경, 족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수고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고름 감경. 이렇게 12개가 이제 유기적으로 온몸을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경팔맥이라고 있습니다. 12경맥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거랑 별도로 몸을 순환하는 경명으로서 12경맥을 이게 종처럼 세로로 다닌다면 경맥은 세로로 다닐 수도 있고 횡으로 다니면서 이 12경맥을 보완하고 경맥 전체의 결합을 관항하고 어떤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는 게 동맥과 인맥이 있습니다. 동맥은 등 한가운데 척추를 따라 주행을 하게 되고요. 인맥은 복부의 한 중앙을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의 2개를 합쳐서 14경맥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14경맥의 그 분포를 한번 이제 그림으로 살펴봤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등면입니다. 등, 후면. 그래서 저거는 동맥과 족태양 방광경, 그다음에 수태양 소장경들이 흐르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러면 측면이죠. 대부분 소장경, 소양경이 이제 주관을 하게 되고요. 전면에 있는 건 인맥과 복부에 있는 음경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하나의 분포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져온 게 수태염 폐경이죠. 수태염 폐경은 저렇게 폐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의 줄기는 저렇게 대장으로 내려가서 서로 연계를 하고요. 폐에서 시작된 경맥이 손을 따라 상완 이두근 부위, 그다음에 팔의 안쪽이 따라 흐르는데 요골에 있는 부위를 따라서 엄지손가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에 오게 되는데요. 또 엄지손가락 오기 전에 잠시 분지가 돼서 나누어져서 2번째 손가락으로 가죠. 저 2번째 손가락으로 가서 이제 대장경과 연결이 됩니다. 수양명 대장경과 연결이 돼서 이게 경맥이 12경맥이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태염 폐경이 시작이 돼서 수양명 대장경으로 가고 수양명 대장경은 손에서 시작을 해서 머리로 올라오고요. 족양명 유경은 수양명 대장경이 연결이 돼서 머리에서 발,
족퇴형 비경은 발에서 복부, B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 흉복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족퇴형 비경에서 흉복부에서 수소신경과 만나서 다시 손으로 가고요. 손에 있는 건 족퇴양 소장경은 머리로 가고, 이 12개가 온몸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퇴양 소장경은 족퇴양 방광경, 족퇴양 방광경은 족소음신경, 족소음신경은 수고오름 심포경, 수고오름 심포경은 족소양 삼초경. 끝내는 그래서 다시 수퇴음 폐경으로 돼서 순환하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경맥이 이렇게 14경맥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순환해서 기혈이 이제 순환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사이에 어떤 이제 정거장 같은 게 경혈이죠. 그래서 14경맥에 속해 있는 혈자리로서 이제 경락에 기혈이 출입하는 것으로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서 어떤 자극을 주는 혈자리가 되고요. 이게 모두 361개가 있습니다. 경혈은 경락을 통해서 어떤 오장육부와 관계를 갖고 침, 뜸, 안막, 어떤 외부적인 자극, 물리적 자극을 통해 몸의 허시를 조절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게 되죠. 그래서 위치는 다 14경맥상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락 이론에 근거해서 경혈의 작용이나 적응증들이 정리되고 체계화되게 됐습니다. 자, 경혈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몸에 있는 반응처, 어떤 포인트라고 본다면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동양의학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361개 경혈은 있지만 위치가 조금씩 달랐었습니다. 몇 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는 어떤 표준화 작업을 실시를 해서 위치를 표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돼서 결과물이 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경혈의 위치가 정확하게 취혈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하셔서 어떤 경혈의 위치, 표준화된 위치들을 한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락이 있고 경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때 경혈을 선정할 거냐? 물론 앞에 있는 것처럼 한의학적 이론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경혈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선정의 원칙을 크게 나눠 본다면 치열 부위와 병소와의 거리를 근거로 해서 근위치열과 원위치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위치열은 그냥 가까이 있는 병소에 가까이 있는 데를 말하는 거고 원인은 멀리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근위치열법은 병변이 있는 국소 부위와 그 근처에 있는 경혈에 침을 놓는 거고요. 원위치열법은 병변 부위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경혈에 침을 놓는 경우로 대부분 무릎 이하, 팔꿈치 이하에 이를 경혈을 이용하는데 근위치열은 아시열 및 경근 이론에 따라 치열을 하고 원위치열은 한약적 이론인 장부학설과 경락설의 이론 등을 통해서 경혈을 선택하고 또 특정 질환에 특효가 있는 특수열들을 치열하는 거죠. 그래서 근위치열과 원위치열이 적절히 환자의 상태에 맞게 배합돼서 처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침의 구조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은 이제는 옛날에는 침의 발전을 보면 돌에서 발전하고 청동으로 발전하고 철로 발전하고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옛날에 침이나 철로 된 이런 것들은 재련기술이 좋지 않으면 침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스테인리스로 된 침들은 적당한 경도, 탄성, 인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녹도 잘 안 쓸고요. 또 열에도 잘 견디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러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많이 줄게 되고요. 또 침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면 침이 자입할 때 많이 아픕니다. 또 뻑뻑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침 자입을 용이하도록 표면에 실리코트 같은 코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어떤 이제 규격을 보면 치매 규격은 주로 침체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보통 길이가 30에서 50mm 정도를 많이 쓰고요. 굵기는 0.25에서 0.30mm의 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30, 30 하면 3cm 길이의 굵기가 0.3mm를 사용한다 하는데요. 저희가 3040이라든지 2530, 그러니까 20.5mm, 0.25mm 두께의 뭐 3cm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침이 굵을수록 당연히 자극량도 많고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성형 친구, 얼굴에 침을 놓는 경우들은 굵기가 0.20mm 이하인 경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으로 맞게 되면 실제로 멍도 좀 덜 들고요. 아픈 것도 확실히 덜하죠. 침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에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4번이 저렇게 그 용수 처리를 감아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손잡이고요. 1번이 가장 뾰족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침이 자입되는 부위겠죠. 그래서 1번이 침첨, 한자로 이제 끝이라 해서 날카로운 뾰족한 첨이라서 첨. 그다음 2번이 침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부위겠죠. 침체 말하고요. 3번은 아까 지금 그 손잡이인 부분이 침병이라고 하는데요. 침병과 침체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침근라고요. 5번은 맨 끝이라 그래서 그냥 뭐 침미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침첨, 침체, 침병이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손잡이와 몸에 자입하는 부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의 체인데요. 어떤 침을 놓으려고 하면 환자가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 가장 큰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환자가 내가 뭐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하려고 노출이 돼야 될 거고, 그런다면 그 부위에 내가 경혈을 선택할 때 놓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치열상의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이게 힘들면 안 돼요. 그 자세가. 가장 힘들면 안 돼. 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체위의 적합 여부는 정확한 치열과 자침의 조작에 일정한 영향을 주죠. 치열을 다 못하거나 내가 침을 조작할 때 불편하다면 환자의 체위가 적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환자를 보면 종종 중증 환자나 체력이 굉장히 쇠약한 환자들은 체위의 선택이 굉장히 불편하면 못 버티세요. 보통 15분에서 20분 동안 침을 맞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체질이 허약하거나 정신이 몹시 긴장된 사람들은 자침 시에 좌의를 취해서 아니면 왕하위를 취해서 훈침을 그러니까 좌의를 하면 안 되고 앙하위를 해서 훈침을 일어나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앉아서 맞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교과서적으로 있긴 한데 굉장히 권장되는 자세는 아닙니다. 자, 환자 체위가 편하지 않으면 자침해서 수기법을 행하거나 유침하는 동안에 환자가 움직여요. 당연히 불편하고 아프니까. 그러면 침이 꼬일 수도 있고 또 근육 사이에 있는 침이 있는데 이게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적절한 취혈을 할 수 있고 자침을 할 수 있는 자세와 환자가 편한 자세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체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체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할 때 정확한 치료도 할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환자가 편할 거냐. 환자가 굉장히 힘들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움직이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침이 휜다든지 통증을 만든다든지 또 다른 이제 불편감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환자 체위를 선택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체위의 적합 여부는 정확한 치열과 자침의 조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부 중증 환자나 체력이 쇠약한 환자는 체위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질이 허약하거나
정신이 몹시 긴장된 환자는 누워서 침을 맞아야지 저렇게 앉아서 맞는다라고 하면 훈침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또 환자 체위가 편하지 않으면 수기법을 행하거나 침을 맞는 동안에 환자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침이 휘게 된다든지 또 근육들 사이에 있는 침이 자극이 돼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체위를 이제 선택하는 원칙을 보게 되면 자, 의사가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조작하기 편리하며 환자는 편안한 자세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네, 한 체위로 뭐 체위를 계속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체위로 자침에 필요한 혈액을 모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또 치료상의 필요성이나 혈의 특징에 인해 체위를 바뀌는 경우에는 이미 자입된 침을 다 당연히 이제 빼야 되겠죠. 네. 또 침을 이제 놓고 자는데 너무 아파서 그 자세를 못 해요. 네. 또 어떤 뭐 기형이 있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처리하는 면도 있기는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침 조작 시에는 일반적으로 Y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누워서 맞아야 되겠죠. 특히 체질허약자, 신경과민자, 정신이 과도하게 긴장된 초진 환자들은 Y를 취해서 훈침을 막아야 되고요. 체위는 편안한 상태를 하게 되고 침 맞는 동안 마음대로 몸과 사지를 움직이지 않게 해서 침 휜다든지 부러진다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또 춥게 되면 환자가 이제 감기 들릴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병 치료하다 또 다른 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만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추운 경우에는 시간을 좀 짧게 하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 상형 체위를 보는 건데요. 첫째 앙자위, 의자에 앉는데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게 눕는 거죠. 저 자세는 안정된 자세고요. 복자위, 엎드려서 맞는 거죠. 머리나 목 등에 맞는 거고요. 측와위, 옆면에 누운 건데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소형경을 쓸 수 있다지만 목에서부터 팔, 다리, 허리 다 쓸 수 있어서 많이 쓰고요. 앙와이를 해서 가장 안정된 자세죠. 베개하고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서 편한 자세로 해서 주로 복부, 흉복부, 팔다리, 머리 다 쓸 수 있고요. 복와이, 허리나 등에 놓는데 생각보다 저 자세가 좀 힘듭니다. 우리가 침을 15분, 20분 맞는다면 좀 힘들어하는 환자들도 있어서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상 5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체이긴 하는데 환자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치열의 위치를 고려해서 적절히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침을 놓는 그 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수와 압수라고 합니다. 자수는 정말 침을 잡고 놓는 수, 그다음에 압수는 이제 손으로 혈의를 누르는 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자수, 왼손은 이제 보조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니까 왼손이 대부분 압수가 되게 됩니다. 네. 침을 잡는 방법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엄지와 식지, 중지로 제가 말한 거죠. 침병을 잡죠. 침병을 잡고 다른 손가락은 침체에 절대 닿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힘을 이제 적절히 쪽에서 이제 잡아서 침첨에 딱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자극을 이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침을 놓을 때 침을 뭐 그냥 잡고 이렇게 경혈에 취혈하게 되면 환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피부를 뚫는 데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침관에 놓으면 저렇게 한 2에서 3mm 정도가 밖으로 삐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빠르게 때려 넣으면 침이 피부 속을 빨리 뚫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통증이 없이 훨씬 부드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관 안에는 멸균된 침관이기 때문에 침관 안에는 침체와 손이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의 우려도 이제 적죠.
어떤 침관을 이제 사용해서 침을 놨죠. 그다음에 침을 놓은 이후에는 이제 피부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침이 들어가는 각도, 깊이,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시술에 있었을 때는 어떤 침이 그, 예, 그 방향, 그다음에 심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자극량을 조절하는 고 자극의 그 뭐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추열의 정확성은 피부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결합돼야만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혈위에 자극을 하더라도 각도, 방향, 심도가 다르면 자침이 오다라는 조직이나 얻어지는 감흥, 효과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침을 잘 놓는다, 숙련이 됐다라는 것들은 자침의 각도, 방향, 심도 등을 잘 운용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런 또 운영안도 있지만 자침상 그 각도도 혈의 특징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환자의 어떤 성격, 병태, 환자 상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운용해야만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1번과 2번, 3번이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직자, 피부에서 수직 90도 상태로 이제 피부가 자입이 되는 경우요. 이건 근육이 많은 경우에 있을 거고, 2번은 사자, 30도에서 60도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요. 어떤 뼈 위치가 있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자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3번은 횡자, 그 피부 아래에 놓거나 특히 머리처럼 이렇게 피부가 얇은 곳, 아니면 가슴처럼 깊이 직자되면 폐를 건들 수 있죠. 그런 데는 횡자, 눕혀서 한 15도 정도로 눕혀서 들어가는 것들을 횡자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혈의 위치, 그다음에 병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자, 사자, 횡자를 적절히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을 온 이후에 어떤 듣기와 행기의 개념이 있는데요. 듣기는 어떤 침광, 그래서 환자가 침을 맞았을 때 산마중창을 해서 대부분 뻐근하고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런 느낌이 다른 부위로 좀 퍼져나가듯이 하는 느낌을 가져야만이 환자가 침을 잘 맞았다라고 하는 듣기를 말하는 거고요. 의사도 침을 놓을 때 뭔가 뻑뻑함, 침중긴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뻑뻑함 등을 느껴야만이 잘 듣기가 됐고 잘 행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침해서 듣기가 없을 때, 또 의사도 뭔가 텅 빈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어떤 자극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행기라는 건 아까 치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했죠. 자침의 감염이 다른 부위로 확산되거나 전도되는 현상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유침인데요. 어떤 침을 놓고 어떤 이제 심천, 자극 각도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했고 듣기감도 있다면 대부분 환자한테 이제 침을 그냥 놓고 이게 유지하는 거죠. 자침이 끝난 후에. 그래서 유침 시간 대부분 수분에서 뭐 길면 한두 시간까지는 하는데요.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유침할 때 환자가 아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체위가 적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침 시간이 너무 길었다든지 해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어떤 근육들이 이런 것들이 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좀 빼서 놔준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했다면 다시 뭐 발침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발침인데요. 침을 뽑는 겁니다. 네. 침을 뽑아서 보는 건데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어떤 출혈이 조금씩 생길 수 있죠. 혈관에 자극을 줬다면 그러면 마른 솜으로 이렇게 눌러서 출혈을 방지하게 되고요. 또 가볍게 염전하면서 이렇게 천자한 경우에는 뽑을 수 있고 심장한 경우는 천천히 뽑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고기가 침이 근육 사이에 물려 있는데 굉장히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소량의 출혈이면 모르겠지만 어떤 혈관을 자극을 주게 되면 피하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압박 지혈을 수초간 하면 출혈이 더 늘어나거나 멍이 생기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침의 이제 자극 방법입니다. 이제 침을 놨다 하면 뭐 부위, 자극량 이런 걸 했었는데
자극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제삽과 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삽은 그야말로 저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침을 넣었다 뺐다, 천층에서 심층으로 넣었다가 또 심층에서 천층으로 빼는 형태. 이거를 빠르게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자극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삽하는 폭이 크고 횟수가 빠를수록 또 많을수록 자극량이 클 거고, 제삽의 폭이 작고 횟수가 느리고 할수록 자극량은 작아지겠죠. 염전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침을 잡고 돌리는 겁니다.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식지 사이에 놓아서 침병을 좌우로 회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80도에서 360도까지 자극을 주는데요. 이게 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안에 침이 이렇게 근육과 꼬일 수가 있어요. 말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픈 통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을 또 자극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각도가 크고 뭐 빈도가 높고 횟수가 빠르다. 자극량이 클 거고요. 염전의 각도가 작고 빈도가 낮으며 횟수가 느릴수록 자극량은 작게 되겠죠. 이상으로 어떤 침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를 다 마치게 됐습니다. 뭐 앞에 이제 개론이다 보니까 앞에 뭐 이론적인 정의, 원리, 그다음에 침의 구조,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작업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침을 시술하고 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